네,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을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채무 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이제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그중에 코로나 때의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저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산업 그 진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고요. 저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은 부분,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컬처와 다르게 이 수요를 찾지 못해 가지고 예술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앞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땡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이 이걸 부담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 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래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 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고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2번 쓰여지느냐, 3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예. 네. 제가 그럼 다음.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질문이었어요?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뭐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양보라기보다는 5초만 주시죠.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교원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뇌물을 준 건 다른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선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네. 양국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국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가지고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대체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뭐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USDT, USDC 두 가지가 90%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원이 아니, USDT, 든다. USD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우리가 토론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있겠는데요. 1대1로 한다고요. 1대1이면은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버리되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낙선 목적 뭐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건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이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십시오.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